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고려와 몽골의 혼인 외교는 단순한 로맨스도 아니고 화려한 왕실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전쟁,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혹독한 전쟁이었어요. 13세기 초반 아시아 대륙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몽골 제국 칭기즈칸이 있었죠. 당시 몽골은 유럽 동부부터 중국 내륙, 중앙아시아까지 거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라 불릴 만한 군사력을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이 바로 우리나라 고려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죠. 첫 번째 침공은 1231년 몽골의 명장 살리타이 장군이 고려를 침공하면서 시작됩니다. 몽골군은 말 그대로 쓸고 지나간다는 말처럼 거침없이 북부 국경을 돌파했어요. 당시 고려는 무신 정권의 혼란 속에 있던 시기였고 중앙 집권 체제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방어 체계도 미비했고 지방 통제력도 약했던 탓에 몽골군의 속도전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강화도 천도입니다. 고려 조정은 몽골과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1232년 수도를 개경해서 서민 강화도로 옮깁니다. 쉽게 말해 수도 자체를 몽골군이 들어올 수 없는 섬으로 피신시킨 거죠.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몽골은 강화도로 피신한 조정을 상대하기보다 남아있는 일반 백성과 농촌, 사찰, 성곽을 공격했습니다. 무려 30년 넘는 시간 동안 6차례의 침공이 이어졌고 특히 1254년과 1258년의 공격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을 만큼 참혹했어요. 마을은 불탔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학살당했습니다. 소금값이 피값보다 더 비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백성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려는 공식적으로 항복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을 이끌 여력도 버틸 체력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이에요. 이들은 일단 몽골과 끝까지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며 강화도에서 대몽항전을 펼쳤지만 점점 내부 분열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왕은 강화도로 도망가고 우리는 땅에서 죽는다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고려의 위신은 점점 추락했고 왕실의 권위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258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수장이던 최의가 암살당하면서 고려는 이제 더 이상 독자적으로 전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정 내부에서도 이제는 싸우지 말고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의 굴복,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항복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몽골에 완전히 흡수되거나 멸망당하지 않고 일정한 자율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몽골과 협상하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전략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혼인 외교, 즉 몽골 황족과 고려 왕족이 결혼하는 외교술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도대체 고려는 어떻게 몽골의 공주와 혼인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어떤 정치적 계산과 대가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혼은 고려를 살렸을까요? 더 깊은 종속의 늪으로 빠지게 했을까요? 30년 가까이 계속된 전쟁. 고려는 몽골의 칼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티는 것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고려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외교 카드. 그것도 몽골의 황족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려의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더 이상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들어가서 바꾸는 방법을 택해야 했던 거죠. 시작은 1271년 고려 제25대 왕 원종의 아들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충렬왕은 몽골 황실의 쿠빌라이 칸의 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게 되죠. 고려의 왕이 몽골 황실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이제 고려는 몽골과 한 가족입니다. 이 선언은 곧 고려가 공식적인 부마국사위 나라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몽골 제국 내에서 고려 왕은 단순한 속국 왕이 아니라 황제의 가족으로 격상된 겁니다. 외교적 입지가 단숨에 달라졌죠. 물론
그 대가도 작지 않았습니다. 혼인 외교는 정치적인 효율성은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희생은 분명 존재했어요. 고려 왕실은 몽골 황족의 감시와 간섭 속에 살아야 했고 국정 운영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왕위 계승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몽골 황실의 승인이 있어야 했죠. 마치 왕은 우리가 주는 자리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충렬왕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혼인을 통해 왕권을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정치를 꿈꿨어요. 고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몽골의 사위라는 정치적 후광을 통해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결혼을 통해 문화적 교류도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몽골의 생활 양식, 궁중 의복, 음식, 풍속 등이 고려 왕실에 퍼졌고 특히 왕후의 생활은 거의 몽골 궁정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인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충렬왕 이후에도 고려 왕들은 몽골 황실과 지속적으로 혼인을 맺으며 점점 더 강한 유대 관계를 이어갑니다.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까지 이어지는 혼인 외교의 시대. 이건 곧 고려가 살아남기 위한 집요한 선택이자 대제국 안에서 스스로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지혜로운 외교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백성들의 시선은 꼭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왕이 몽골 사람과 결혼한다고? 이젠 진짜 독립국이 아닌 건가? 하지만 당장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서 이 혼인은 명예로운 생존이자 적안에서 나를 지키는 외교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이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권력, 문화, 정책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 혼인 외교는 단순한 굴복이 아닌 살기 위한 선택, 미래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렇다면 이 혼인의 이면엔 어떤 현실이 있었을까요? 왕족의 결혼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백성들에게는 어떤 대가가 요구되었을까요? 고려가 몽골의 충성을 맹세하고 혼인 외교를 맺으면서 몽골은 단순한 결혼 하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미인을 바쳐라고 요구했죠. 고려는 해마다 혹은 몇 년마다 일정 수의 젊은 여성을 조공의 명목으로 보내야 했고 이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결혼도감이라는 기구가 생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결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몽골 황실과의 혼인뿐 아니라 공녀를 선발하고 송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했죠. 그리고 그 과정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공녀로 뽑히는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여성, 지방관청이 추천한 처녀. 문제는 그 추천이라는 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지방 관리들이 가난한 집안, 권력 없는 백성들의 딸들을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심지어 추천을 피하기 위해 딸을 숨기거나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사례도 넘쳐났습니다. 한양이나 개경에 모인 이 공녀들은 울며 부모와 이별하고 결혼도감의 관리 아래 몽골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궁중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황실에 들어가 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전통은 명맥이 조금 남았지만 고려 시기의 공녀 공출은 훨씬 강제적이고 제도화된 것이었죠. 더 안타까운 건 공녀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그 부작용과 고통도 심해졌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정부에 항의했지만 듣는 이는 없었고 공녀 출신 여성들이 고려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도 주변의 편견과 차별이 그녀들을 다시 옥죄었죠. 이제 돌아보면 혼인 외교가 외교적 생존 전략으로는 맞는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엔 수많은 개인의 삶이 희생된 구조였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공녀 공출은 단순히 여성을 보내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사회 내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부유한 가문은 딸을 숨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집은 달랐습니다. 공녀 선발에서 누가 면제되고 누가 끌려가는지를 놓고 지방사회는 극심한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사회불만, 왕권에 대한 반감으로도 번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결혼도감이라는 기구는 단순히 여성만 다룬 게 아닙니다. 이 기구는 고려 왕실의 혼인, 왕자들의 결혼, 심지어 몽골로 가는 물자, 사람, 사치품까지 총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결혼도감은 고려와 몽골을 잇는 가장 민감한 통로였고 가장 어두운 이면이 숨어있는 부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이 혼인 외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왕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졌고 그 소리 없는 눈물은 기록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려, 결혼도감, 혼인 외교. 겉으로는 왕실과 황실이 한 가족이 되었다며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고려 사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피해와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은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죠. 고려의 혼인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권력과 혜택은 극소수 상류층에게 집중됐습니다. 왕실과 고위 귀족들, 그리고 몽골과의 친분을 통해 입지를 다진 친몽파는 더 많은 권력을 얻었고, 반면 백성들과 지방 향리, 중소귀족들은 끝없이 자원을 제공하며 피로감과 박탈감을 겪었습니다. 특히 공려 공출 제도는 사회적 불균형을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공려를 선발할 때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문의 딸은 철저히 보호받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가문의 딸은 무조건 선발 대상이 되었죠. 왜 항상 우리만 보내야 합니까? 왜 관리의 딸은 빠지고 우리 딸만 끌려가야 합니까? 이런 불만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때로는 지방 관청 앞에서 폭동으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의 축은 조세와 물자 부담이었습니다. 혼인 외교로 명목상 평화가 유지되자 몽골은 고려에 더 많은 물자와 인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몽골 황실에 보내는 곡물, 말, 비단, 은기물, 쌀, 사치품 등은 모두 백성의 노동과 땀에서 나왔죠. 특히 결혼도감은 곡물 수집을 명목으로 지방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패와 착취는 더욱 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삶은 더 고단한가? 이 질문은 고려 곳곳에서 들려왔고 왕실과 백성 간의 거리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갈등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치적 분열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친몽 세력과 반몽 세력 간의 긴장이 깊어졌고 고려 왕들은 종종 자신이 친몽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고려는 왕이지만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왕의 시대를 겪습니다. 몽골 황실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왕위조차 위태로웠고 국내에서는 친몽파 대신 반몽파가 반란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렬왕의 뒤를 이은 충선왕 시기에는 친몽 정책의 반발로 인해 귀족 간 암투가 벌어졌고 심지어 왕자들 사이에서도 후계 분쟁이 계속되며 나라 전체가 불안정한 정치 구조에 휘말립니다. 특히 지방사회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몽골과 가까운 이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신진사대부와 중소지주들의 발언권은 무력화됐고 이런 상황은 고려 말기 신흥 세력의 부상과 왕권 약화, 결국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변화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고려가 겉으로는 몽골과의 외교로 평화를 얻었지만 그 속에서는 점점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체제 붕괴의 징후였고 왕조 교체의 씨앗이자 정권 재편의 기폭제였죠. 결국 혼인 외교가 가져온 안정은 위에서 보기엔 평화였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는 백성과 지방의 삶은 마치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혼인 외교 방식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당당히 맞서지 않고 결혼을 선택했을까? 고려의 혼인 외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처음 드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겁을 먹고 굴복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고려는 나름대로 철저히 계산된 외교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었고 동시에 민중과 국가를 지키려는 묘수이기도 했죠. 당시 몽골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가는 곳마다 불탔고 무너졌고 항복했습니다. 그런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건 1231년. 몽골군은 첫 공격부터 무자비했습니다. 성벽을 돌파하고 마을을 태우고 백성을 죽이며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죠. 고려는 처음에는 강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산성과 천혜의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버티고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 가까이 버팁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죠. 백성은 끝없이 죽어나가고 국토는 피폐해졌고 나라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왕족과 고위 귀족들은 강화도에서 비교적 안전했지만
지방의 백성들은 몽골 기병의 칼날 아래 매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을 택할 것인가? 고려가 택한 해법은 바로 혼인 외교였습니다. 우리를 정복하지 말고 가족이 됩시다. 몽골과 혈연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무력보다 강한 외교의 언어를 제시한 겁니다. 이는 고려가 항복한 게 아니라 왕실의 자존심을 지키며 백성을 살리는 길을 찾은 것이었죠. 당시 고려는 형식상 부마국이 되어 몽골 황실의 사위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등은 모두 몽골 황녀와 결혼한 왕들입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피를 흘리는 대신 피를 나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했다면 고려는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은 송나라, 서하, 금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를 멸망시켰고 고려 역시 강하게 맞서다간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었겠죠. 혼인을 통해 가족이 되면 몽골 입장에서도 고려는 정벌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인 외교가 시작된 후 몽골은 고려를 일정 부분 자치적으로 통치하게 둡니다. 내정에 간섭은 했지만 최소한의 국가 형태는 유지하게 해줬죠. 고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왕족 몇 명의 결혼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한 겁니다. 물론 그 결과로 생긴 공려 공출 같은 문제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지만 당시 지도부는 완전한 멸망과 부분적 희생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했던 것이죠. 게다가 혼인 외교는 단순한 방어책이 아니라 몽골을 제국의 형님으로 두고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고려는 몽골이라는 세계 패권 세력 안에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국제 정치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한 셈이죠. 우리는 흔히 힘으로 싸우는 것만을 정의로운 선택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외교란 건 늘 현실과 생존 사이에서의 줄타기입니다. 고려는 강해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현명한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 길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척하면서 칼을 품고 살아남는 길이었던 거죠. 고려는 전쟁 대신 혼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왕실은 몽골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대가는 작지 않았습니다. 몽골과의 혼인 외교가 이어지면서 고려 내부에는 새로운 권력 지형이 형성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친몽 세력, 다시 말해 몽골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죠. 혼인 외교 이후 고려 왕은 몽골 황실과 직접 혈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충렬왕은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했고 이후에도 왕들은 몽골 황녀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 정치 권력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외국과 사돈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려 왕이 무언가를 하려면 몽골 황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려의 최고 권력이 더 이상 왕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틈을 노린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몽골과의 연결고리를 무기로 삼은 친몽파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몽골의 힘을 배경으로 국내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고려를 지탱하던 문벌 귀족 중심의 체제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자, 몽골의 풍습을 먼저 받아들이는 자, 몽골 황족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자들. 이들은 이권과 관직을 독점하며 점점 권력의 실세로 부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몽골과 얼마나 가깝냐가 고려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핵심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기철과 기황후의 가문, 기씨 일족입니다. 기황후는 원나라 황제 순제의 황후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고려 왕실을 뛰어넘어 중국 대륙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오빠 기철은 고려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왕 이상의 권세를 누리는 그림자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기철은 관직 인사에 개입하고 토지와 세금을 마음대로 장악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너무 커져서 결국 고려 후기에 공민왕이 기씨 일가를 숙청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친몽 중심 세력의 부상은 고려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왕이 정치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몽골 황실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정치를 좌우하게 된 것이죠.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반발 세력을 낳습니다.
몽골의 반감을 가진 인물들, 즉 반몽 세력은 친몽 귀족들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은밀히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 앞에서 무력했고 분열되었고 때로는 숙청당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지형의 재편은 단순한 정치 게임을 넘어서 고려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왕실 중심의 권위는 약해지고 관리 임명, 세금 징수, 군사 조직까지 친몽 세력의 입김 아래 운영되면서 국가체제는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역시 이런 권력 구조 변화에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은 늘었고 뇌물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됐으며 몽골식으로 바뀐 고려는 더 이상 자신들이 알던 나라가 아니었죠. 결국 친몽 중심 세력의 급부상은 고려라는 나라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왕은 왕이지만 왕 같지 않았고 고려는 고려 같지만 고려가 아니었던 시대. 이 기묘한 정치 풍경 속에서 백성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반몽 세력과 개혁 세력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이거 몽골식 아니야? 고려 후기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들리던 말입니다. 왕실의 복장, 귀족의 식사, 관청의 제도까지 어느 순간부터 고려는 고려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몽골 문화의 대대적인 유입이 있었죠. 이질적인 바람은 고려 사회의 곳곳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동맹이 아닌 생활 깊숙이 스며든 몽골의 문화. 그것은 때론 신기했고 때론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인 외교 이후 고려는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관습, 언어, 제도, 복식, 음식까지 몽골의 삶의 방식 자체가 고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시작은 왕실에서부터였습니다. 몽골 황녀들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녀, 하인, 물건, 의복, 음식 등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왕실은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궁궐의 식사 방식부터 몽골식 음식 조리법과 재료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왕비의 행사에는 몽골식 예법과 언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복식의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인 고려 복장은 통 넓은 소매와 단정한 직선 위주였지만 몽골식 복장은 활동적인 마상 생활에 어울리도록 몸에 잘 맞고 동그란 깃과 단추, 두건 형태의 모자 등이 특징이었죠. 고려 왕과 귀족들이 몽골풍의 복식을 점차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고려 전통 복장이 점차 의전용, 상징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왕실과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몽골 복식을 입는 것이 곧 권위와 충성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식 문화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몽골은 유목 민족답게 육류 중심의 식단을 선호했습니다. 말고기, 양고기, 유제품이 흔한 반면 고려는 전통적으로 쌀과 채소 중심의 식사였죠. 몽골식 우유로 만든 발효식품 치즈류, 버터차, 고기 국물 요리들이 고려에 들어오며 왕실과 귀족들의 식단은 점차 고기와 유제품 위주로 재편됩니다. 백성들에게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왕이 드신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상류층 사이에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후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학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도와 언어의 측면에서도 영향은 컸습니다. 몽골식 관청 명칭 일부 도입, 문서의 몽골어 병기, 사절단 접견 시 몽골어 예절 사용, 사방팔방에서 몽골식 이름을 지닌 인물들 등장. 이런 변화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려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죠. 특히 고려 왕자들이 몽골에서 교육을 받으며 몽골식 말투와 사고방식을 익혀오는 건 고려의 자주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놀이문화와 말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의 대표적인 놀이인 투호, 활쏘기, 마상제 등이 궁궐과 양반 가문에서 퍼졌고 승마가 귀족 자녀의 교양으로 자리 잡으며 고려 양반층의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몽골식 달력과 시간 개념도 일부 도입되면서 고려 전통의 제사와 명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유입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고려 내부에서는 점점 강한 반발이 생겨났죠. 우리는 고려인이다. 왕부터 몽골식 복장을 벗어라. 고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몽골 문화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정치적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죠. 공민왕은 몽골식 복장을 버리고 기철을 중심으로 한 친몽 세력을 숙청하고 몽골의 제도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고려의 고려다움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이처럼 문화는 정치보다 은근하게 더 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몽골의 문화는 고려를 한때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고려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되묻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고려는 이질적인 바람 속에서도 끝내 스스로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편하다고요? 하지만 그 편함이 나라를 잃는 길이라면요? 13세기 후반 고려는 명분도 권위도 잃은 허울뿐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왕이 돼 권력은 몽골이 쥐고 있었고 백성은 백성이 돼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민왕. 그는 고려의 고려다움을 되찾고자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왕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직한 친몽 왕자였지만 그 속에는 불꽃 같은 고려 회복의 의지가 숨겨져 있었죠. 즉위 초반 그는 몽골의 감시망을 피하며 조용히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1356년 그는 드디어 칼을 꺼내듭니다. 이제 고려는 다시 고려가 된다. 첫 번째 숙청은 기철로 대표되는 친몽 권문세족. 이들은 고려 내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몽골과의 혼인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기철은 왕보다 위에 있는 존재처럼 군림하고 있었죠. 공민왕은 기습적으로 궁정정변을 일으켜 기철과 그의 일가를 처형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몽골의 예속된 권력체계를 뒤엎는 첫 신호탄이었죠. 왕실 중심의 권력 회복, 그 첫발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민왕은 국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원나라가 약화되면서 고려는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 등 몽골에 빼앗긴 북방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공민왕은 유인우 등 무장을 보내 실질적 탈환에 성공하며 고려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을 온 나라에 퍼뜨렸죠. 이 시기부터 고려 왕실의 자존감과 백성의 애국심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행정개혁도 단행됩니다. 원나라식 관제 폐지, 고려 전통제도 복구, 몽골풍 복식과 의례 폐지, 고려식 호적, 군사체제 재정비, 왕실 중심의 권위 회복뿐 아니라 민생 안정과 행정 개편까지 손을 댄 것이죠. 공민왕은 단순히 몽골 흔적을 지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려를 살릴 수 있는 체력을 다시 만들어주려 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개혁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여전히 친몽파 잔존 세력, 외부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돈을 중심으로 한 새 정치 실험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죠. 공민왕은 과감하게 승려 출신 신돈을 중용해 부패한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양민을 구제하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신돈의 독단적 권력 장악과 귀족들의 반발로 결국 그는 숙청당하고 공민왕의 개혁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민왕은 측근에 의해 시해당합니다. 그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그가 쏘아올린 개혁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몽골과의 80년 의존을 끊고 고려라는 이름 아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 군주였습니다. 무기보다 강한 건 백성의 자존심이고 지도자의 용기였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죠. 공민왕의 개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희생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치세 이후 고려는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시대가 저물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지키겠다는 민족적 자각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공민왕이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선 쇠퇴해가는 몽골원, 또 한쪽에선 새롭게 부상하는 명나라.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의 왜구, 국경에선 떠오르는 홍건적과 여진족. 고려는 그야말로 강대국의 틈바구니, 혼란의 회오리 속에 휘말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서 고려는 생존의 묘수를 꺼내듭니다. 바로 외교 다변화 전략이었죠. 이 시기 고려의 외교 전략은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과의 일방적인 종속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 창구를 넓히고 조율하는 능동적 전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도 완전히 기대지 않되 누구와도 단절하지 않는 절묘한 외교술이었죠.
먼저 고려는 원나라와의 관계 정리에 나섭니다. 원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고려는 더 이상 원의 꼭두각시로 남을 이유가 없었죠. 공민왕은 기철 숙청 이후 원에 대한 사대 관계를 완화하고 영토 회복과 함께 독자적 정치 체계를 복원합니다. 하지만 원과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원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공손, 안으로는 독립, 고려식 외교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어서 떠오른 강대국, 명나라. 고려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원과의 사이가 소원해지자마자 바로 명나라와의 외교 채널을 열죠. 사신 파견, 경계 설정 협의, 무역 재개. 하지만 명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고려의 강압적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기도 했죠. 이때 고려는 적극적인 유화 소극적 저항 전략을 씁니다. 말로는 순종하지만 실질적 주권은 지키는 방식. 즉 고려는 명을 환영하면서도 과거 원나라에 했던 무조건적 굴복은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바다 건너 일본. 이들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끊임없이 고려 해안을 침략하던 왜구의 본거지였습니다. 고려는 외교 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여 왜구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이에 고려는 자체적으로 해안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장수, 최영, 이성계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과의 문화적 무역적 관계도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불교 교류, 문물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훗날 조선초 통신사 파견의 토대가 되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국이나 주변 부족과의 교류 확대입니다. 고려는 여진족, 홍건적 잔당, 심지어 북방 부족들까지 적절히 회유하거나 견제 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필요할 땐 동맹, 필요 없을 땐 무시. 정말 기가 막힌 줄타기 외교였죠. 이처럼 고려는 하나의 거대한 동맹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 간의 틈새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살아남을 공간을 스스로 확보해 나간 겁니다.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건 고려의 오랜 외교 전통과 지속적인 정보 수집, 그리고 지도층의 유연한 현실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혼란스러웠던 14세기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나라를 보존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고려는 이후 조선으로 교체되지만 그 전까지 외교를 무기로 살아남은 나라였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쟁 없이 말과 협상, 그리고 지혜로 나라를 지킨 사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외교술의 끝. 고려가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9편에 걸쳐 우리는 몽골과의 격동적인 관계, 그리고 고려의 치열했던 외교술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고려 외교의 진짜 의미와 10가지 핵심 사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려는 전쟁 대신 협상을 선택했다. 역사는 흔히 전쟁의 이야기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생존 전략은 협상과 외교였죠. 이는 비겁함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혼인 외교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몽골과의 혼인은 왕실과 왕실의 결합이자 정치적 보험이었습니다. 몽골 황족과 결혼한 고려 왕은 원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내정 개입을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공력 공출. 수많은 고려 여성들이 원으로 끌려갔고 결혼도감이 설치되어 제도화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외교의 명분 뒤엔 보이지 않는 희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친몽 세력의 득세와 내부 불균형. 몽골에 빌붙은 권문세족들은 권력을 독점했고 토지와 백성은 그들의 소유처럼 여겨졌죠. 외세 의존은 곧 내부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고려는 왜 혼인을 택했을까? 당시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려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국력을 보존하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혈연관계를 통한 정치적 연대였던 겁니다. 공민왕의 개혁으로 외교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는 몽골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외교 채널을 열고 친몽 세력을 숙청하며 고려의 자존을 회복해갔죠. 몽골 문화의 유입은 고려에 새 옷을 입혔다. 의복, 음식, 제도까지 몽골 스타일이 고려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고려식으로 흡수하고 재해석한 문화 융합이었습니다. 내정과 권력 구조도 바뀌었다. 몽골식 제도 폐지, 전통 복원, 중앙 집권 강화까지. 공민왕은 고려다운 고려를 되찾기 위해 외교와 개혁을 동시에 밀어붙인 보기 드문 군주였습니다. 고려의 외교는 다변화 전략의 교과서였다. 몽골, 명, 일본, 북방 부족까지 편들지 않고 줄도 잘 타고 줄을 바꾸기도 한 고려. 이는 오늘날의 외교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유연성이죠. 결국 고려 외교는 생존을 넘어 정체성 회복으로 향했다. 처음엔 살기 위해 몸을 낮췄지만 끝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을 되찾은 나라. 바로 고려입니다. 그들이 남긴 외교의 유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나라라도 큰 선택은 할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 10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외교란 단지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략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고려는 전쟁보다는 말을 택했고 굴욕보다는 생존을 택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주체로서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저 고려가 몽골에 굽신된 나라였다는 오해는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복잡하고 조심스럽고 치열했던 그들의 생존 방식을 떠올려주세요. 지금 우리의 외교도 그 연장선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려 외교처럼 지혜로운 당신의 선택. 다음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